안녕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딱 두 개만 하고 시작할게요. 네. 먼저 제 목소리 크기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마이크를 제가 진짜 래퍼처럼 MRC를 잡고 발표를 해야지 잘한 사람인데 이게 고정된 마이크여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게 하고요. 추가적으로 본 세션을 진행하는데 DDD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안다라고 감안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전략적 패턴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전술적 패턴 위주로 이야기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저는 NHN에서 그 두레이라는 협업 툴을 개발하고 있는 정명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자료의 소개가 뭐였냐면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개발자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매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개발자분들이 오셨다고 감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그 인지 과부하를 줄어들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됐으면 하고요. 장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장표가 원래 1시간짜리 장표예요, 이 세션이. 근데 40분 만에 해야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빠르게 말할 거예요. 빠르게 말할 테니까요. 놓치는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나 뭐 슬라이드쇼에 공유가 되니 그때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장표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위기, 뭐 지식 탐구하고 구현, 모듈,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될 겁니다. 복잡성과 위기, 이제 동기부여부터 시작해 봐야죠. 모티베이션인데 이제 저희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데 개발하는 개발자는 항상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지보수 상황에서 항상 고통받습니다. 왜 점점 힘들고 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이고 애플리케이션의 그 복잡성을 크게 생각해 보면 뭐 기술 자체, 도메인에 대한 복잡성과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도구의 복잡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프레데릭 브룩스의 은탄 하나 없다가 생각나는 구문이죠. 그래서 위기가 어떻게 오냐, 그 복잡성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뭐 빠르고 너무 간단하게 구축해요. 소위 말하는 일정 드리븐 개발을 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뭐 일정 지켜야지, 듀데이트 지켜야지 하다 보고 그러놓고 어떻게 오픈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으면은 복잡성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하는 복잡성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그냥 무조건 뭐 위기가 오죠.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차세대 개편, 뭐 빅뱅식 개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뭐 기존의 잘못된 레거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빠르고 간단하게 구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빅뱅식 개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 다룰 주제가 아닌 것 같고, 빠르고 간단하게 맞지 않는 개발 방법론, 접근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걸 비용과 복잡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잡성 때문에 인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리뉴얼을 한다거나 빅뱅식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선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항상 과거에 제가 일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미션 뭐냐, 이 위기를 극복하자. DDD로. 저는 DDD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뭐 프레데릭 브룩스의 은탄한이 없다를 뭐 차용해 보자면은 DDD가 나름 은탄한 후보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DDD를 조금은 알아볼게요. 제가 뭐 다 안다고 감안했지만은 그래도 초급과 중급 어딘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고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들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거를 지금 DDD에서 문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공간이 있고 문제 공간을 해결 공간으로 바꿔야 돼요. 해결 공간을 만들게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으로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해결 공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결 공간을 뽑아내는 패턴을 바로 DDD의 전략적 패턴이라고 합니다. 전략,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 패턴입니다. DDD의 전략적 패턴인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일반 지원 핵심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맨 위에 일반이라 써져 있는 건 일반 서브 도메인을 말하는 거고, 일반 서브 도메인을 구현을 한 바운디드 컨텍스트까지 표현을 한 건데 제가 그냥 일반 서브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서브 도메인은 참고로 문제의 공간에서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반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필요한 서브 도메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계정, 메일,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다 존재하는 기능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일반 서브 도메인이고, 지원 서브 도메인은 이제 핵심 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브 도메인인데요. 보통 이커머스, 쇼핑몰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제품 조회 아니면 뭐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원 서브 도메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죠. 이제 핵심 서브 도메인은 말 그대로 해결해야 할 도메인 영역 중 가장 핵심이 되고 복잡한 서브 도메인인데요. 이커머스 도메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결제, 이런 것들이 핵심 도메인이 되겠죠. 가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쿠폰 먹이고 결제하고 태우고 기타 등등.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는 뭐 상용 솔루션을 사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프랙티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DDD 라이트, 제가 지금 DDD 라이트라는 표현을 했는데 DDD의 전술적 패턴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이 핵심 도메인에 적용합니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도메인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서 모델 드리븐하게 개발하는 방법, 모델링하는 방법, 이게 바로 DDD의 전략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DDD의 전술적 패턴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DDD의 전략적 패턴은 작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작은 그림 내에서. 그러니까 전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 그리고 국지적인 전투에서 사용하는 전술, 여기는 국지적인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서 사용하는 전술적 패턴이죠. 그게 바로 DDD의 전술적 패턴이고요. 저는 그걸 지금 DDD 라이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DD의 그 전술적 패턴들을 보시면은 전술적 패턴 자체가 바로 패턴 언어예요. 패턴 언어. 패턴 언어가 뭐 어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패턴들의 컬렉션, 패턴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갖가지 패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릭 에반스의 DDD라는 책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제 당부드릴 말씀이, 이제 원래 DDD 라이트의 뜻은 DDD 전술적 패턴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DDD 전술적 패턴 중에 일부를 적용하는 걸 DDD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발표에서는 DDD 라이트는 그냥 둘 다 혼용해서 쓰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냥 DDD 전술적 패턴이라고 제가 신호님처럼 동의어처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DDD 라이트는 DDD 전술적 패턴의 일부를 적용하는 거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DDD의 전술적 패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DDD 라이트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구체화된 예시는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모델링을 점점 고도화시킬 건데요. 그때 구축하고 모델링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은 이제 지식 탐구라고 합니다. 이제 도메인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도메인을 점점 발전시키고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제부터 둘의 위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둘의 위키라는 도메인을 지식 탐구 과정을 통해서 DDD 라이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레이 위키는 투레이도 마찬가지로 일반 도메인인 계정이 있고요. 계정 서비스가 있고, 그 하에 이제 지원 도메인인 프로젝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도메인인 위키 서비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텍스트로 적혀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테넌트라 조직 회원 개념 다들 아시죠?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위적인 개념이고요. 위키는 다들 아시다시피 위키라는 개념과 페이지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위키라는 개념은 위키 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키 문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키 페이지의 묶음, 컨테이너 계정, 뭐 경쟁사 얘기는 하면 컨 땡땡땡 언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거랑 위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회색 영역으로 된 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고요. 그 바깥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우측을 보면은 일반 서브 도메인인 계정 계약, 그리고 검색 서비스도 있네요. 일반 서브 도메인인 검색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 서브 도메인인 위키가 보이고요. 그 하위에 보시면은 지원 서브 도메인인 프로젝트도 보입니다. 참고로
두레이는 이외에도 업무를 관리하는 태스크 트래커, 파일 관리하는 드라이브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논외로 치고 저희는 위키라는 핵심 도메인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이어서 이제 두레이 내 개념들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해보면 테넌트 멤버 개념 아까 말씀드렸고요. 프로젝트 개념 존재하고요. 위키 페이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 써져 있는 거를 도식화시킨 거고요. 다시 한번 관계까지 맺으면 대부분의 관계가 1대 다 관계가 있는데 이제 특이하게 프로젝트와 위키만 1대1 관계입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위키 스페이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비스별로 다시 한번 경계를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계정 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위키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다? 핵심 도메인 서비스인 위키 서비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키 서비스에 있는 개념을 위키 서비스로 쑥 들어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위키라는 개념과 페이지의 개념 계속 설명드렸죠. 존재하는데 보통 이런 명사적인 개념 자체를 엔티티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로 추출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DB 스키마 모델링과 거의 1대1로 매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티티라는 개념 자체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엔티티의 특징은 이제 식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명 주기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데이터 드리븐하게 할 때는 이제 속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DDD에서 이제 도메인을 모델링 할 때는 이제 DDD 라이트 전술적 패턴에서 도메인을 모델링, 진짜 실제 엔터티를 모델링 할 때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 행동. 속성은 그 다음이에요. 진짜 도메인이 풍부해지려면은 도메인의 모델의 행위가 정말 명확하게 도메인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할 때는 항상 DB 스키마 만들고 그냥 속성 만들고 끝이었던 것 같아요.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메인 모델 자체가 풍부해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중요한 건 행위고 속성은 행위가 필요할 때 생성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반대되게 속성이 먼저 행위가 나중에 아니라 행위가 먼저고 행위에 필요한 속성을 붙인다. 그리고 객체 간에 또 연관관계가 필요하죠. 관계가 있어야지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필요한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다. 그럼 그때 관계를 맺어주는 거고요. 관계 자체도 뭐 처음부터 뭐 JPA 하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관계만 최소한으로 단방향으로 순환 참조가 되지 않게 관계를 도메인 모델을 진짜 도메인 내부에 해결해야 하는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두레이 위키에는 어떤 스펙이 있는지 볼까요? 명세로 보면 이제 페이지를 생성하는 스펙이 있어요. 보통 이제 크리에이트 먼저 하죠. 근데 뭐 생성이 특별한 행위는 아니고 속성을 살펴보니 뭐 제목, 본문, 생성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좀 특이한 스펙이 본문의 이제 컨텐트 타입, 그러니까는 본문에 이제 마크다운도 올릴 수 있고 HTML도 올릴 수 있고 뭐 플레인 텍스트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스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명세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념 모델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개념들이 다 속성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는 이제 딱 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탈리이죠? 이게 스태틱 메소드를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전 한 번에 보여드렸지만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생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속성들을 나중에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귀찮아서 인자들은 다 그냥 없는 인자, 크리에이트에 인자가 없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원래는 인자도 다 나열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속성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먼저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명세가 스펙이 명세가 추가가 되는데 이번엔 위키 페이지에 연관 엔티티들이 추가되는데, 첫 번째로 위키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력 관리, 버전 관리가 필요하죠. 이력 관리 기능을 필요하다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연관관계가 추가되겠죠. 페이지는 당연히 페이지와 히스토리와 관계가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참고로 아까 행위가 가장 우선이라고는 했지만 먼저 관계를 그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계가 추가될 거고요. 뭐 묵시적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트도 미리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뭐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DDD 라이트에서 엔티티에서 조금 알아봤어요.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티티는 식별성이 있고 생명주기가 있고 행위가 우선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위와 그거와 연관되는 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응징력이 중요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모델링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하는데 보시면 연관된 속성들이 보입니다. 본문 타입과 본문 내용. 이거 아마 변경되는 시점도 같을 거고요. 이렇게 식별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도메인의 특정 영역을 소술적으로 추상화시키는 객체를 갑객체라고 합니다. 갑객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문 타입과 본문 내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델링을 좀 더 고도화해 봤어요. 갑객체를 이제 통해서 좀 더 단순화시킨 거고요. 또한 이 갑객체 자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불변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 구현하기 때문에 부수효과가 없고 또 갑객체 자체의 행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언어를 더 풍부하게 되고 약간 개념을 추상화시키고 캡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지 아주 최소한의 단위의 모델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수량, 돈 또는 주소 이런 것들 갑객체로 많이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크리에이터랑 크리에이티드 앳도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라스트 모디파이어랑 라스트 모디파이디드 앳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갑객체를 나타내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갑객체의 냄새가 뭐냐면 프리픽스 전미어가 같아요. 전미어가 같으면 거의 갑객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갑객체로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도 갑객체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갑객체 내부에 갑객체 자체를 갑객체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객체 안에 갑객체가 있어도 되는 거고요. 갑객체 안에 엔티티가 있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갑객체라는 것도 조금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계속 둘의 위키에 대한 지식 탐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관 엔티티들이 추가되는데 이번에는 위키 페이지에는 첨부 파일과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스펙이 나왔어요. 이제 참조자는 멘션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멘션한 것도 참조자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엔티티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연관관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죠? 연관관계 추가해서 페이지 엔터티에 페이지 유저와 페이지 파일이라는 엔터티를 추가를 했습니다. 1대4의 관계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보지 못한 영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영역을 에그리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에그리것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데요. 에그리것은 불변식, 인베리언트, 불변식이 뭐냐면 이제 도메인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규칙을 불변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불변식을 지키는 경계가 되고요. 데이터 변경의 단위가 되고요. 여기 이 데이터 변경의 단위라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경의 단위라는 걸 DB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트랜잭션 단위가 돼요. 트랜잭션 단위가 되고요. 분산 환경에서는 또 락의 범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그리것이라는 이제 엔티티의 개념적인 그룹화시키는 특정 아까 말씀드린 불변식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그룹화시키는 걸 에그리것이라는데 이거 제가 좀 설명이 안 좋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최초 설계시는 제가 에그리것 집합체예요. 네, 한글로 말하면 집합체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에그리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페이지는 페이지 유저랑 페이지 파일이랑 언제나 같이 함께 다닐 것 같아. 그래서 그룹화 시킨 개념을 여기 페이지 에그리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제가 설계 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에그리것 경계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니까 당연히 유저랑 파일은 묶고 다니겠지. 근데 추후에는 도메인 모델 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지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대로 항상 같이 묶여 다닙니다. 경계가 같아요. 그런데 페이지 파일 경우에는 유스 케이스가 어떤 게 추가되냐면 페이지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 페이지 파일 하나만 좀 업로드 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유스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페이지 파일도 에그리것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에그리것 루트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각 엔터티비마다 스테레오 타입 여기 괄호 2개 있는 거. 근데 에그리것 루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그리것을 통과하는 게이트웨이, 통로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히스토리가 페이지 유저에 접근할 때는 페이지 유저를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페이지라는 에그리것 루트를 접근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에그리것의 규칙 중 하나고요. 이 에그리것을 통해서 수많은 엔터티 자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엔터티의 전체 수는 4개죠. 근데 에그리것 기준으로 바라보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에그리것을 잘 설계하는 게 추상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DDD 라이트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에그리것이. 에그리것을 어떻게 나누고 경계를 어떻게 잡고 정말 지속적으로 도메인 모델 탐구를 통해서 아니 지식 탐구를 통해서 도메인 모델을 정제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그리것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그리것당 리파지토리 하나.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리파지토리는 총 3개만 만들어져야죠. 페이지 리파지토리, 페이지 히스토리 리파지토리, 페이지 파일 리파지토리. 페이지 유저 리파지토리는 없어요. 무조건 페이지 리파지토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리것을 이제 JPA 구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엔터티 그대로 있고요. ID는 이제 식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있고요. 보시면 버전이라고 있는데 버전은 이제 아까 제가 락의 중심이라고 했죠. 이 버전이 뭐의 구현이냐면 마틴 파울러의 패턴 오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는 거에 낙관적 오프라인 락이라는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JPA가 지원해 주니까요. 그 프랙티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속성 전이를 위해서 캐스케이드 올 한 거 보이시죠? 마지막 줄에 이렇게 통해서 페이지 유저에 대해서는 따로 세이브할 필요 없이 여기서만 바뀌어져 있으면 용속성 정의가 돼서 페이지 엔터티, 에그리거 루트 엔터티 안에 있는 페이지 유저스 속성에 뭔가 값이 변하면 자동으로 용속성 전이가 일어나서 세이브는 업데이트는 다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에그리것까지 알게 됐어요. 에그리것은 저도 아직도 모델링한테 가장 힘든 분야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모자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한 건 너무 부족해요. 위키 명세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위키의 페이지 내용 수정, 그러니까 위키 페이지의 본문만 수정하는 유스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 하죠? 이제 권한 체크를 하고 내용 변경을 하겠죠. 뭐 체크 어쩌고 저쩌고 셋 뭐 몇 번 호출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도메인 모델로 표현하게 되면 셋을 3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 모델이 진짜 표현돼야 돼요. 행위에. change content.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한다. 인자는 컨텐트. 보통 근데 이 다음에 원래 후가 있어야죠. 누가 변경했다 이런 것까지 있어야 권한 체크가 되긴 한데 좀 단순화 시켰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면은 위키가 핵심 도메인이 아니겠죠. 핵심 서브 도메인이 아니겠죠. 정말 더 복잡한 스펙들이 존재합니다. 자, 페이지 변경 내용을 추가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위키는 변경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레이 스트림, 알림 센터 발행 기능이 추가합니다. 알림 센터는 우측 화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이 본문이 변경되기 때문에 검색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변경을 또 발행하게 됩니다. 이제 검색을 구현할 때 이제 배치식 방법과 이제 도메인 이제 이벤트를 발행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이벤트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3가지 추가 스펙이 추가 명세가 접수가 됐고요. 이거를 좀 각 서비스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페이지 변경 내역 추가는 위키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레이 스트림 이제 알림 센터 발행을 보니까는 프로젝트 서비스가 결국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검색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검색 엔진에 뭔가 요청을 보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변경됐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영어로 하면 뭐죠? 이벤트. 여기서 나오는 게 도메인 이벤트라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도메인 이벤트가 뭐냐면은 발행 구동 모델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벤트의 후속 구독 자금은 트랜잭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함되지 않고요. 이벤트를 쓰는 가장 큰 목적, 결합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발행 구동 모델의 장점이기도 하죠. 이벤트의 장점이보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지 컨텐트라 체인지라는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된 이벤트를 통해서 페이지 에그리것이 아니라 다른 에그리것이 의존하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처리할 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벤트를 발행하는 입장과 이벤트를 구동하는 입장으로 분할 종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DDD에 대해서 얘기하는 DDD 라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다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다 그냥 분할 종복이에요. 디바이드 앤 컨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글로만 들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흐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흐름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좀 뭐 간소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랜잭션이 먼저 시작합니다. 트랜잭션이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 페이지 커맨드 서비스라는 데서 시작한대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뭔가 나왔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트랜잭션과 보안 등을 관리하는 씬, 얇은 서비스고요. 파사드로 구현돼요. 파사드 패턴 아시죠? 파사드로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트랜잭션 같은 거나 보안 같은 애플리케이션적인 관심사는 처리하되 도메인 로직은 절대 존재하면 안 된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니까 도메인 로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단지 하는 일은 도메인 모델을 로딩해서 거기에 도메인 로직을 위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사드예요. 그래서 C난 거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진입점, 이 진입하는 체인지 컨텐트라는 메소드 자체는 유스 케이스의 표현이다. 유스 케이스의 표현이다. 유스 케이스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메소드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컨텐트 되고 거기서 페이지 객체를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조회한 다음에 체인지 컨텐트라는 메소드로 위임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도메인 로직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이벤트를 등록을 합니다. 도메인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도메인 이벤트를 생성을 해서 어딘가에 날려줍니다. 이 어딘가라는 건 이제 이벤트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거는 무슨 프레임워크나 애플리케이션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추상화 시켜서 뭔가 이벤트 프로세스가 받아서 다시 구독할 수 있게 구독자에게 각각 바인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트랜잭션은 종료가 돼요. 제가 종료하고 물음표를 쓰긴 했지만 종료가 됩니다. 근데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긴 해요. 좀 트랜잭션 종료 타임을 뒤로 늘릴 수 있긴 하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단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각 구독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죠. 도메인 이벤트를 구독하는 책임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책임이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각각 필요에 맞게 구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력도 추가하고 알림센터에 푸시도 날리고 발행도 하고 그리고 검색 인덱싱도 다시 바꾸고 이런 작업을 각각 이룹니다. 한 번에 이루지 않아요. 펍섭 발행 구독할 때 구독은 가능하면은 관심사별로 분리하는 게 좋은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뭐 위임하니 뭐 상속하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도메인 이벤트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도메인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장 1단이 있는데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으면 스프링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스레드 로컨이나 AOP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는 것도 있는데, 장단점이 스프링 데이터에 의존할 때 단점이 뭐냐면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벤트를 발행할 때는 직접 트리거 없이 DDD에서 원래 권고하는 방안은 트리거 없이 자동적으로 이벤트가 발행하는 걸 더 권고를 합니다. 근데 스프링 데이터는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리파지토리나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해야지 이벤트가 트리거가 돼요. 그래서 모든 곳에다가 다 세이브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좀 단점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JPA, ORM 같은 걸 쓰신다면은 원래는 세이브 메소드 호출하지 않아도 객체가 다 변경이 되거든요. 의미 없이 세이브를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좀 좋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더티 체킹을 해서 객체를 업데이트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트리거가 필요 없는 직접 구현 방식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직접 누르시면 장표 나중에 공개되니까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링크는 이제 최병규님 블로그예요. 이분이 나름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블로그 걸려다가 그래도 네임드 거 걸었어요. 참고로 제 블로그가 좀 도식화가 잘 돼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하고 도메인 이벤트도 알아봤어요. 예. 참고로 이 도메인 이벤트는 에릭 에반스 시절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최근 그 이후에 추가된 개념이에요.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코드를 봅시다. 코드를 보는데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기존의 데이터 드리븐한 방식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델 드리븐한 방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드리븐한 방식입니다. 페이지 커맨드 서비스가 있고요. 보통 제가 아까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했지만 기존 에즈이저에서는 이걸 다 펫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로 많이 부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했어요. 호출하고 세트 호출하고 각각 호출하고 다 들어있죠. 쭉 나열되죠.
보통 일반적인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도메인 드리븐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쭉 줄어듭니다. 페이지 객체 가져와서 체인지 컨텐트 호출하고 끝. 근데 중요한 건 리턴 페이지 리파지토리에다 세이브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벤트 트리거하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구현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고요. 당연히 트랜잭션 체인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애노테이션 달려있고요. 씬 서비스 앤 파사드. 자, 그럼 페이지 커맨드 서비스의 의존성을 볼까요? 데이터 드리븐 하면 어쩌죠? 괴롭도가 엄청 많죠. 뭐 의존성이 의존하는 게 뭐 6개 있기 때문에 괴롭도가 높은데 페이지에 도메인 드리븐하게 개발하면 페이지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괴롭도가 가지고 있죠. 의존성이 확 줄어듭니다. 페이지도 볼까요? 페이지 기존에 데이터 드리븐하게 만들고 보면 세터밖에 없죠. 이게 뭐 빈약한 도메인을 넘어서 그냥 단순 DTO 수준이고요. 모델 드리븐한 거 보십시오. 정말 풍부한 도메인 모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코드 보면 너무 감동을 먹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 모델이 풍부하게 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페이지 히스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페이지 히스토리 서비스가 뭐였냐면 아까 그 이벤트 발행하고 구독하는 서비스 중 하나예요. 이게 페이지 이력을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잭션이 미포함되기 때문에 애프터 커밋, 아까 이전에 트랜잭션 내용 변경하는 트랜잭션이 커밋되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었기 때문에 트랜잭션 애노테이션으로 새로운 트랜잭션을 또 생성을 했죠. 리콰이어 뉴로 붙여야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로직들을 생성하는데 얘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로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메인 로직 없이 도메인 서비스에 위임했어요. 도메인 서비스 개념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메인 서비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상태 도메인을 처리하는 서비스로서 엔터티와 에그리거가 같은 속성과 행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만 가지고 있는 것을 도메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성이 없어요. 무상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투머치하게 데이터를 넣어드리고 있네요. 페이지 컨텐트 체인지라는 도메인 이벤트 그 자체예요.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이벤트에 관한 속성만 들고 있고 나 어떤 이벤트다라고 알려주고 끝인데 제가 좀 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자바독을 다 달아요. 왜냐면은 발행 구독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은 추적이 안 돼요. 누가 발행을 했는지 누가 구독을 했는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메인 이벤트 클래스에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 추적자가 발행자가 누군지 구독자가 누군지 이렇게 다 자바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코드랑 개념 모델의 세 가지의 구독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맞추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코드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뭐 이벤트의 실행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이벤트는 항상 실행 순서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구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발생 시 일시를 꼭 넣어줘야지 역등성 있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등성 있게 또 처리한 거 또 처리하면 안 되고 이전 거 이미 들어왔는데 다음 거 이미 들어왔는데 이전 거 처리하면 안 되죠. 역등성 지켜야 됩니다.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이 미흡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충한 건데요. 리파지토리야 스프링에 보면 리파지토리 관련된 클래스들이 엄청 많아요. 리파지토리, 애노테이션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들 이런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리파지토리는 데이터 모델 영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포조여야 되거든요. 원래 포조, plain old java object.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항상 JPA 리파지토리 상속해서 구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드오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포조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게 JPA 리파지토리랑 모양이 거의 같아. 그러면 전 JPA 리파지토리에서는 트레이드오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bind all, save, delete 뭐 3개밖에 없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건 너무 좀 스프링이라는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드오프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스프링의 리파지토리 애노테이션은 DDD의 리파지토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애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자바독 읽어보시면 DDD 얘기가 나와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근데 거기 DDD용으로만 쓰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 퍼시스턴트 레이어에 액세스 용도로 다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시켜 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 리파지토리도 조금 알아봤어요. 점점 색칠이 되면서 정복해 나가죠. DDD 라이트를. 자, 갑자기 아키텍처 모델이 나왔습니다. 제가 DDD를 구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얘를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패턴들에 대해서는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리파지토리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데 얘를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치명적인 좀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따 설명할 건데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이렇게 중간에 도메인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애플리케이션 영역, 맨 바깥쪽은 아답터 영역을 둡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 프라이머리 아답터. 아답터는 갑자기 아답터에서 프라이머리 아답터, 세컨더리 아답터로 바뀌어져 있어요. 프라이머리 아답터는 이제 드라이빙, 뭔가 인입되는 지점이에요. 인입되는 지점이고 세컨더리 아답터는 뭔가 기술적으로 구현을 바인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답터라는 게 일종의 바인딩 개념이죠. 어떤 너 추상적으로 뭔가 기능 구현하는데 기술을 이 아답터를 쓰면 이 기술로 되고 저 아답터를 쓰면 저 기술로 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답터는 기술에 대한 바인딩, 포트 앤 아답터 패턴이라고 하죠.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머리 아답터는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보통 REST API, 웹페이지, CLI 배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세컨더리 아답터는 기술적 처리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용속화를 담당하는 DB, 아니면 레디스와 같은 캐싱, 아니면 레비덴큐어 같은 메시징 같은 인프라 또는 다른 서비스로 호출까지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 기술적인 개념들이 바인딩하는 부분. 이 바로 이 아답터, 프라이머리 아답터, 세컨더리 아답터고요. 도메인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한 도메인 모델들, 거기가 다 도메인이 맞습니다. 거기가 도메인.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위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예시를 적용시켜 볼게요. 두레이 위키. 두레이 위키의 아까 본문을 수정하는 두레이 위키의 본문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를 나열을 한 겁니다. 보시면 페이지 컨트롤러 있고 페이지 커맨드 서비스, 페이지 리파지토리, 페이지 컨텐트 체인지. 여기서 의아해하시는 게 페이지 리파지토리도 도메인 모델입니다. 페이지 리파지토리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페이지 리파지토리 인풋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 리파지토리 인풋은 용속화 등의 기술적 구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흐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헥사고널 아키텍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화살표가 바깥에서 안으로 모아든다. 의존성의 화살표가. 이거 지금 의존성의 화살표예요. 데이터 흐름의 화살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층형 아키텍처의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도메인이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메인적 관심사하고 기술적 관심사가 섞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n 플러스 m일 수 있는 복잡성이 n 곱하기 m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도메인적 관심사랑 기술적 관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애플리케이션 관심사도 당연히 분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쪽 구독하고 나서 볼까요? 똑같이 방향성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아답터가 앞에 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두레이 스트림 아답터잖아요. 이거 DIP예요, DIP. 솔리드 중에 DIP. 이걸 통해서 의존성 방향을 역전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다? 도메인 모델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도메인 모델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게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이 고립이라는 표현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도메인 모델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듈로 가보죠. 모듈이 뭐냐? 뭐 공부하시는데 이제 DDD에서 모듈을 구체하게 되면 뭐냐면 자바라는 언어로 모듈을 구체하게 되면 패키지예요, 패키지. C# 쓰시는 분들은 네임스페이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아답터,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모델이라는 패키지가 먼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답터 쪽만 까서 본 거예요. 한 번 더 사진 찍게 도와드릴까요? 찍으십시오. 찍으시고요. 다음 장도 찍으세요. 시간이 많이 모자르긴 한데 이게 솔직히 아까 보여드린 뭐 의존성 방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자리에서 뭐 각종 패턴 뭐 어쩌고저쩌고 다 기억 안 하고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패키지 구조는 이렇게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아답터라는 패키지를 까서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표현 영역이죠. 그래서 CLI나 웹 같은 이제 REST API 같은 것들 처리하는 뭐 각종 컨트롤러들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술이 위치하는 거예요. 엘라스티서치 검색 엔진이나 있지만 실제 저희는 엘라스티서치에 있습니다. JPA, RabbitMQ, Redis 이런 것들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는 어카운트 프로젝트. 서비스가 뭐냐면 아까 우리 어카운트 서비스랑 프로젝트 서비스에 의존하죠. 위키 서비스가.
그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도 여기에 아답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아답터 영역에. 근데 여기서 컨피규레이션이 있거든요. 컨피규레이션이 뭐냐면은 스프링 자바 컨피그들 넣는 패키지들 있잖아요. 보통 어디에 두냐면 최상위 루트 패키지에 둡니다. 그게 돼요. 많이 그렇게 두세요. 근데 프레임워크도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답터 영역 안쪽에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바깥으로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레빗 MQ, 메시지 브로커. 이게 왜 특이하냐면 레빗 MQ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통로도 되지만 들어오는 통로도 돼요. 근데 들어오는 통로가 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프라이머리 아답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빗 MQ 관련 계산은 프라이머리 아답터이면서도 세컨더리 아답터가 돼요. 왜냐면 이벤트를 누가 들어오면 내가 받아줘야 되니까,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해줘야 되니까, 핸들링 해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해서 모듈과 아키텍처라 반대, 원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알게 생각했지만 계층형이지만 그게 아니라 계층형 아키텍처는 에리게 개방서 시절에 유물이다. 헥사고널로 가십시오. 헥사고널 이번 세션에서 그것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도메인이 먼저고요. 예, 도메인이 먼저고요. 죄송합니다. 전혀 웃자고 한 소리니까 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기술보단 도메인이 먼저다. 도메인을 먼저 바라보고 그 도메인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자. 개발자가 좀 기술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기술을 먼저 정해놓고 도메인에 맞춰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도메인이 먼저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매우 유명한 도표죠. 이거 패턴 오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마틴 팔로가 쓴 명저서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 드리븐하게 개발할 때랑 도메인 드리븐하게 개발할 때랑 이제 복잡성의 증가 차이도예요.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럼 우리가 복잡성 커버가 안 되죠. 근데 도메인 드리븐, 도메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했는데, 도메인 기반의 이제 접근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성이 감당할 수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감당할 수 있죠. 근데 트레이드오프, 이게 등가 교환이 되는 게 학습 곡선이 있어요. 이 지금 DDD 라이트, DDD 같은 거 배우는 학습 곡선, 이 학습 곡선을 넘을 수 있다라면은 이 도메인 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골든 크로스 다음 지점을 가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서 뭐 엄청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경험이 없지 않고서는 이런 관심사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지점을 넘으신 분들이 오셔서 DDD 라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서비스별로 구현을 고민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는 개발 난도가 낮아요. 도메인 로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대로 뭐 데이터 드리븐하게 아니면 또는 트랜잭션 스크립트 또는 뭐 주니어들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이런 핵심 도메인은 도메인 드리븐하게 DDD 전술적 패턴을 적용을 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복잡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 NHN 포워드 캐치프라이즈가 스몰 스텝 메이커 빅 디퍼런스인가요? 예, 이건데 DDD 라이트라는 스몰 스텝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DDD 라이트의 부분만 뭐 리파지토리 하나라도 아니면 헥사고널 하나라도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성을 정복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